예, 여전히 푹푹 찌는 주말이네요. 자, 오늘 구본기 소장과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컨텐츠가 좋으신 분이세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같지가 않아. 양복을 안 입으니까 더 그러죠. 소장님은 뭔가 좀 네. 그 전에 그 중대본에서 입는 옷. 오늘은 더워서 양복도 못 입겠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포기하고 왔습니다. 예. 자, 뭐 구본기 소장이 두 번 방송 나오고 네. 뭔가 열화와 같은 성원을 지금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어떤 지점을 딱 치고 지나고 나면은 네. 확 뜨는 순간이 있어요.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컨텐츠가 뭐랄까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뭔가 신박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뭐 청년이라면 청년인 우리 구본기 소장의 그 신박한 저서 네. 집값의 딜레마 이 책은 사야 돼요. 내가 지금 한 반쯤 읽었거든요. 진짜요? 그 없는 시간 가운데 와. 자기 전에 엎드려가지고 바쁘신데. 이건데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야. 감사합니다. 네. 색깔도 빨갛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날씨 더운데 지금 염장 지르는 거고요. 지금 칭찬하면서 팔아주시려는 거 맞죠? 지금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어쨌든 간에 집값이 빨갛게 올라가는 거 말고 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인 것처럼 이미지화해서 네. 이제 일부 중도를 끌어들여서 정권 교체 해보겠다는 건데 네. 우리가 방송하는 주요 맥락은 뭐냐면 뭐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집값은 더 올랐다는 거야. 그러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건데 집값을 더 올렸을 세력이 집값을 막 용을 쓰면서 막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잘 안 잡히는 정부를 욕하는 것은 뭔가 좀 자가당착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거죠. 네. 그거는. 네. 근데 지금 지은 책들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프로 출판너신데 보니까. 네. 10권 냈죠. 10권 냈는데 네.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린 것도 있고 적게 팔린 것도 있는데 지금도 막 이렇게 인쇄 들어옵니까? 네,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조금씩 들어와요. 근데 많이 팔린 거는 확실히 어떤 재테크 담론을 다룬 것들, 가령 돈을 운영하는 소소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요. 가령 집값의 딜레마 같은 경우는 정책을 다룬 거잖아요. 저런 책은 팔려고 냈다기보다는 출판사 사장님이랑 얘기할 때도 나와야 돼서 찍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썼거든요. 저거는 시대의 명분이 있는 책. 네. 그러니까 우리라도 사줘야지. 재미는 더럽게 없지만. 맞습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꼭 사주세요. 자, 구본기 소장과 함께 네. 이번 주도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재미없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주말에 말이야 이런 방송을 봐주면서 이렇게 내 스스로의 콘텐츠를 쌓는 거기 때문에 봐주세요. 맞습니다. 구본기는 여러분들께 그런 콘텐츠를 주기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네. 책도 좀 사주시고 방송도 좀 봐주시고. 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번에 그 전세 난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면 뭐 증명하시는 분이 있다면 1,00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공약을 지금 여기저기서 뿌리고 다니시던데. 사실은 사기치지 마세요. 그런 거 나올 수가 없잖아, 사실. 없어요. 그거 알면서 지금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주 전에 새날 출연해가지고 제가 감히 건방지게 시청자분들께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왔다는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거 논증한 자료 찾아오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조금 있으면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제 1주년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관련해가지고 또 폭발적으로 이제 마타도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거 한번 제대로 행사 시작을 해보자. 이 생각으로 사실은 처음에 선착순 한 명한테 1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선착순 2등한테 50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송작가 TV라고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송 작가님께서 내가 900만 원 보탤 테니까 1,000만 원으로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 한 분에게 1,000만 원을 드리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아니 그 어차피 안 줄 거 알면서 하는 건 사기라니까요. 네, 그런 일 있을 없어요. 수가 없는데. 논증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왔다는 논증 자체가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지금 마타도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제가 이것이 정말 마타도어다라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충격적으로 이런 행사를 예.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1년 가까워지니까 네. 그 1년 가까워진 시간에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일어났다. 아, 지금 그게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네. 그런데 최근에 일부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임대차 3법 효과를 봤다는 세입자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네. 말하자면 그 어떤 언론의 헤드라인인데 아이 졸업까지 이사 걱정 덜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임대 기간이 길어졌으니까. 네.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도 그 꼬맹이가 이제 가야 되는 중학교가 있어가지고 동네를 살짝 옮겨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가야 되면은 네. 그 기간이 늘어나야 되는 상태에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상태에서는 지금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4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저는 고등학교까지 보낼 수 있거든요. 아. 저도 혜택을 보는 사람. 사실 이거는 처음에 작년에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은 2+2 해가지고 4년이잖아요. 학제에 맞추다는 얘기가 가장 우세했어요. 6년, 초등학교 6년, 그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3년 합쳐서 6년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2+2 4년이 된 상황인데 사실 저는 이거 만족 못했거든요. 이건 10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상가 세입자들 보호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를 10년 보호해줘요. 그래서 그거랑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 기대에 못 미치게 4년으로 늘었는데도 이런 마타도가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요즘 그러니까 진짜. 이 정책이라는 게 네.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에게 만드는 것이고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보다 훨씬 많을 테니까 그것이 정책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물어뜯어가지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씨까지. 아, 지금 게다가 그 누구죠? 원희룡 지사가 대권 출마 선언하면서 임대차 3법을 또 폐지하겠다고까지 또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 북이에요, 거의 지금. 근데 임대차 3법을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라는 거는 게으른 논법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갈래의 정책들을 썼는데 그중에서 성공한 것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뭉뚱그려서 실패했다라는 거는 게으른 논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정책 중에 부동산 정책을 뛰어넘어서 모든 정책을 통틀어서 저는 가장 잘한 거라고 뽑을 거예요. 물론 아쉬움이 있다면 한 10년으로 늘리지 못한 맞습니다. 거. 네, 그 정도를 빼고는 이게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은 주거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끝내겠다고 31년 만에 바꾼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냐면은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중에 실패한 정책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직시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제도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를 한 이유가 왜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한 게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상가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뭐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나서 2002년에 생겼어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세입자를 10년 보호해주고 주거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만 계속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계속 갱신이 안 됐냐면은 지금 딱 이 모양 때문에 그래요. 임대인들이 주거 세입자 보호기간 연장하는 거를 반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전공법으로 뚫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입자로 살아요. 대한민국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분명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 전공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건데 이게 반대에 너무 부닥치니까 우회 통로로서 임대사업자들을 등록하게 하고 주거세입자 보호기간을 거기서 조금 늘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회 통로를 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작년 8월에 그 과반 의석을 획득하고 나서 전공법으로 돌아선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냥 주거세입자 보호기간을
전공법으로 늘리자 해가지고 늘린 게 지금 2+2 4년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동네 북처럼 두들기는데 여기서 밀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1주년 맞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민주당 보면 또 이것도 후퇴시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솔직히. 큰일 납니다. 진짜 아. 큰일 나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법 시행 직전 서울 그 아파트들을 보니까 네, 평균 3년 6개월이었던 세입자 거주 기간이 네, 1년 6개월이 연장됐다고 해요. 맞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잖아 지금. 네, 실제로 이제 1주년이 됐잖아요. 1주년이 됐으니까 제가 자꾸 정부에서 이상한 말을 하길래 많이 나가가지고서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거는 자랑을 해야 되는 거지 기죽을 일이 아니다. 세입자들 주거권이 향상됐다는 뜻이다. 그거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1주년 맞아가지고 서울 100대 아파트를 아예 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많이 행사하는가를 봤더니 80% 정도가 계약을 연장했다고 나온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집이 안 나오니 전세가 많이 있을 리가 없잖아.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전세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들이 한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전세 매물이 안 나오는 건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이 앞부분은 빼고 전세 매물이 시장에 많이 안 나왔다. 저번에 그 기가 막힌 예를 들어줬잖아요. 네, 100개 나오던 게 80개는 그냥 그 집에서 하니까 맞습니다. 20개밖에 안 남았는데 100개 나오던 게 20개밖에 안 나왔다고 전세난이라고 얘기한다. 맞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네, 적합한 용어로는 상대적 전세난인 거죠. 절대적 전세난은 아니에요. 모두가 전세집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거를 좀 천천히 설명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건데 사실은 제가 이 행사하는 것 때문에 아까 그 언론사 기자분을 한번 만나고 기획 기사를 조금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왔어요. 근데 그 이 말씀에 가장 그렇네요라고 그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왜 있는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왜 놓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전세가 사라지는 게 절대적으로 사라지는 게 임대차 3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주위를 돌아보면은 전세 놓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변에 뭐. 그분들이 전세를 놓는 기재는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집 미리 찜해 놓으려고, 아니면은 우리 아들들 장가 갈 때 주려고 그때 찜해 놓는 게 첫 번째 기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재는 말 그대로 투기적 수요예요. 이거는 요즘 갭 투자라고 많이 불러가지고서 나는 거기 들어갈 생각도 없고 우리 아들 드릴 생각도 없고 그냥 10억짜리 집이 있으면은 그거를 8억에 세입자를 전세 들여서 난 2억 주고 살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15억, 20억이 되면 팔아버릴 거야. 이 두 개가 보통 시장에 전세가 나오는 기재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경우, 가령 유산 상속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지역 발령이 난다던가 직장에서, 이런 것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니까 빼자고요. 이 두 가지가 보통 이 두 가지 기재에 의해서 시장에 전세가 나오는데, 그러면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기재예요.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라고 또는 우리 아들한테 나중에 주려고 지금 집을 찜해 놓는 행위. 왜 이렇게 하냐면은 10억짜리 집에 8억을 들여놓으면은 나중에 15억, 20억이 돼도 8억만 빼주면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 이걸 찜해 놓는 행위.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안 할까요, 사람들이? 아니죠, 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임대차 보호법, 그 계약갱신 요구권에 임대차 3법에 허점이 하나 있는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실거주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본인 가족이 살았을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지금 찜해놓고 나중에 내가 들어가거나 우리 아들들을 주려고 사놓은 거면은 임대차 3법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네. 네, 이건 그대로 해요. 그럼 두 번째 기재. 내가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고 아들 줄 것도 아닌데 나는 버텼다가 나중에 오르면 팔 거야. 그렇다고 지금 이 집을 찜 안 해놔요? 2+2 돼서 4년 됐다고요? 아니죠.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전세 매물은 그대로 계속 나와요. 이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기자님이 그렇군요 하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언제 서민한테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전세가 막 좋은 집이 펑펑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그럼 자꾸 문재인 정부한테만 이러는 거야? 그 얘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기자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취재를 하면 취재원한테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들어주잖아요. 근데 반론들을 자꾸 저한테 펼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전세난이 다음에 또 없지 않았었냐고. 전세난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이사철 되면 전세 못 구한다고 난리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 나 앉은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못 구해서 길거리 나 앉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무슨 전세난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자님이 근데 왜 자꾸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하는 걸까요? 묻길래 이게 좀 고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 서민들의 전세 사는 서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예요. 전세냐 월세냐를 놓고 봤을 때 전세가 현금 흐름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이게 월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가 없어진다라고 일단 기사 같은 것들을 질러버리면 감정적으로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감정을 흔들기 때문에 상관도 없는 사람이. 예, 예. 지금 어제 그런 형국이다. 아까 그 기자가 물어볼 답을 이렇게 하잖아.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니들이 선수로 뛰기 때문이야. 저도 그 말 비슷하게 했어요. 저 거기서 더 심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공부도 안 한다고요. 그렇지, 공부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악의성을 갖고 기사를 내는 거잖아요. 네. 조중동이나 경제지들이나 맞습니다. 기득권들이 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회 방송했는데 댓글에 네. 소장님 욕하는 사람이 일부 계세요. 그러면요. 그러면서 있죠. 문재인 정부를 실드를 칠 거져라. 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대. 네. 근데 이 2회 방송에 사실 농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는 그 내용에는 아직은 실패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거니와 네. 지금 그 실패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좋은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은 이걸 주장할 자격이 없다 이런 취지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격 자체가 없죠. 아니 지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과정 중에 있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정책이 전부 실패한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정책을 나아가는 과정이었고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우리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길이 있다가 얘기하시고 네. 자, 이 얘기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 봤다는 사람들 네. 정권이 바뀌고 국회가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구나. 네.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 많지가 않은 거죠. 저 기자님한테 이것도 얘기했어요. 어. 도대체 밸런스가 맞아야지. 아니 이거는 자꾸 뭐 임대차 3법에 힘들다는 이런 기사만 뭐 논리도 없는 기사를 쓰시고 이 진보 언론이라면 진보 언론사였거든요. 진보 언론이라면은 임대차 3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진보 언론이라면은 아니 주거 세입자들이 저 원래 코로나19 지금 이 시국에 전세 계약 끝나서 이사를 갔어야 되는데 계약갱신 요구권 도입돼가지고 코로나19 시국에 이사도 안 가고요, 복비도 아끼고요, 이사비도 아꼈어요. 이런 데를 취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원래 기자들은 그런 데를 취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기자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자님들의 상업주의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판을 해야지 잘 팔리는 그런 상업주의가 있는 것 그렇죠. 같다. 클릭수 유도하고 좀 더 선수로 뛰는 감정에는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선수로 뛰는 거죠. 이건 되게 악의적인 거죠. 그래도 이제 조금 우리 기자님 인터뷰하고 뭐 퉁퉁댔으니까 하지만 우리 기자님이 진보 언론이라서 제 이야기를 그래도 잘 들어주셨어요. 뭐 한 경우 중에 하나겠구만. 네. 기사 잘 써주세요. 그중에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조중동경 이렇게. 조중동경. 경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생긴 건 거짓. 자, 아까 그 기회가 왔다고 말하는 이야기에 아마 그 맥락일 텐데 대선 국면이고 대선은 결국에는 공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공약에 있어서 실제로 공약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굳이 따지자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제일 커 보이고 네. 공약 중에 그리고 추미애 후보의 지대개혁 이런 정도가 남을 뿐 나머지 얘기는 거의 지금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로 덮였죠. 근데 기본소득하고 지대개혁이 사실은 다 이거랑 연관이 있다. 국토보유세. 맞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네.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책에도 정리를 해놨는데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푸나님 중간점 읽으셨으면 복잡해지는 표를 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때 보기 싫어지는데 표를 보는데 하루 걸릴 때도 있어.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타일을 말하면은요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주어진 틀 안에서 상대는
조폭인데 모범생인 거예요 지금. 네. 주어진 틀 안에서 이 말들을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시거나 그리고 그 안에서 꼬이니까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정책 측면에서 지금 정책 발표에서 가장 빛나는 건 단연 두 후보죠. 추미애 후보랑 이재명 후보인데 예. 국토보유세를 얘기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쾌도난무하겠다는 거예요. 꼬인 거 실타래 그냥 잘라버리겠다. 쳐버리고 틀을 새로 쓰겠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저는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났어요. 자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를 설계했어요. 틀을 새로 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넘어와서 추미애 후보랑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폐기하고 국토보유세라는 틀을 새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차근차근 해보시자고요. 우리 네. 어머니는 못 알아들으시니까. 네네네. 종부세는 대부분 다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토보유세란 개념이 정확하게 뭡니까?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다가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토지는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모두가 갖고 있는 토지에 토지를 가진 만큼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건물에는 걷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아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좋은 세금은 맞아요. 좋은 세금인데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한계점이 크게 세 개죠. 세 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가 종합부동산세는 건축물에도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근데 건축물에다가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축물의 효율적 사용,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막아요. 왜 그러냐면은 건축물을 높게 짓고 더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할수록 건축물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그 용적률이라고 하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크게 안 지으려는 유인책이 작동을 해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죠.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토지에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집중해서 부과를 하고 있었고, 근데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가령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게 부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빌딩을 갖고 있는 법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도 아예 부과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부과를 할 수 있는 게 국토보유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모두에게 부과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사실은 조세 저항이 너무 심했어요. 왜 누구는 걷고 누구는 안 걷어? 이러면서 조세 저항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세율을 올리거나 하는데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번에 그 민주당 그 부동산 TF에서 나온 그 안도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다가 나온 거죠. 자꾸 뭐 9억 원까지 빼주느니 뭐 6억 원까지 빼주느니 이거 매년 이러는 거 짜증나니까 그냥 2% 해버리자 이렇게 나와버렸던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싹 갈아엎고 토지에다가 세금을 매기자라는 게 국토보유세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네. 이야기인 즉, 뭐 소장님은 그거 잘 모르실 테니까 우리가 세무서에 어떤 경우에 세금 신고하러 가거나 그러면 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간접세는 누구나 내요. 물건 사면 다 붙는 게 간접세니까. 그렇죠. 근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계층이 존재를 해요. 맞습니다. 또 세무서에 가면 공제를 엄청 해줍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막 부모 모시고서라도 공제, 자녀 몇 사람 이상 공제하다 보니까 특정 계층에는 세금을 아예 안 내게 돼요. 직접세를. 그렇다 보니까 M1 직장인들이나 중산층한테 세금을 많이 받는 구조가 됐고 네. 그 과정에 부자들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되는 거를 오히려 그 가운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형태. 맞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네. 더군다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 기득권이다 보니까 증세 한번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 맞아요. 현재 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반 국민들한테 저는 무조건 세금 내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 1,000원이든 네. 2,000원이든 네. 직접세를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얼마든 간에 직접 세금을 걷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은 토지에 매긴다는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두 후보 모두 공이 말하는 게 거두어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랑 겹치는데 토지공개념 문제랑 이게 겹쳐요. 흔히 토지공개념을 토지를 공적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뭐 제한하는 것 이렇게 아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토지는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랑
추미애 후보가 내놓은 이 국토보유세의 철학은 뭐냐면요. 모두의 것을 모두와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한강 뷰 엄청나게 예쁘잖아요, 서울에. 근데 그 한강 뷰가 그 한강변에 고급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자는 철학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추미애 후보랑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몸통, 그러니까 골격은 같아요. 골격은 같은데 두 후보의 정책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방점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맞춰져 있어요. 이걸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쓰겠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럼 그의 방점이 국토보유세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에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는요, 지대개혁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배당을 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받아서 배당을 한다. 이게 딱 완성된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걸 걷어가지고 기본소득까지 주겠다라고 하면서 기본소득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서 그쵸. 국토보유세를 말해요. 근데 저는 이게 캠프 정책팀에서 와, 신의 한 수를 썼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하나가 더 붙어요. 탄소세가 붙어요. 탄소세. 네, 탄소세. 왜냐하면 이 철학이랑 일치해요. 모두의 것을 모두와 나눈다. 바람, 햇볕, 공기 이것도 모두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더럽히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안 치러. 맞습니다. 피는 우리가 거두겠다. 보고. 맞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거두는 거죠. 토지도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세도 걷어서 국토교부세도 걷고 탄소세도 걷어가지고 재원 마련을 해서 기본소득으로 주겠다. 근데 적합한 언어로는요, 추미애 후보의 배당이 맞아요. 네. 근데 왜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하냐면은요, 이재명 후보는 실천적 행정, 체감적 행정의 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책을 시작할 때 개념적으로 어떤 이념적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 피부에 와 닿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본소득이라고 묶으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요, 배당처럼 출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내가 내년에 얼마 받지?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예상이 되는. 네, 맞습니다. 예측 가능한. 네, 추미애 후보 안은 개념적으로는 적확해요. 배당이 맞아요. 다만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들이 나 내년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설계를 할 수가 없죠. 자기의 그 가계를. 네, 이재명 후보의 안은 기본소득으로 고정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컨트롤은 똑같네요. 사실 알고 보면. 네, 크게 차이가 없네요. 똑같아요. 네, 너무 반깁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게 뭐 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게 되면 이들 빨갱이냐 뭐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너무 그 올드한 자본주의적 마인드만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능력으로 네, 뭐 우리 조상이 그분들의 능력으로 네. 땅 부자가 됐어.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마인드가. 이게 뭐 자본주의다, 뭐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시장을 더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들이 많으세요. 그냥 어디서 들은 소리를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이런 말 있죠. 그냥 시장에 맡겨라. 시장이 최고다. 가장 무책임한 거죠. 그거는 기업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제 동생도 자유시장주의자라고 자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라. 시장에 다 맡겨라라고 하는데 이건 형용 모순이에요. 네,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라고 정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내버려 둬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할 것이고 네.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도 그걸 치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요, 정부가 있을 때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소유권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잖아요. 그 소유권이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그 소유권을 인정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만드는 게 정부예요. 정부가 없으면 시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다 맡겨라, 정부는 빠져라라는 거는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 네. G7 정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먼 게 소위 말하면 기득권과 상류층의 마인드예요. 네. 아직 멀었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나 세금 더 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정말 돈을 사유하려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 맞습니다. 돈이 돌아야죠. 사줘야죠. 물건을 만들고. 네. 그리고 이 국토보유세를 가지고 만약에 사회주의다, 빨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경제를 정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은 무슨 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 굳이 네, 말하자면.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토지세는 좋은 세금이라고 말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토지에만 부과를 하면은요 그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건축물에 부과를 하려고 하면은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은 보통 나쁜 세금이라 그러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은 좋은 세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종합부동산세가 좋은 세금이지만 거기에 있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건축물에도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를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세계적인 학자들 네,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네, 알프레드 마셜, 레옹 발라, 아셔 피구, 콜린 클라크, 윌리엄 비크리 이런 쟁쟁한 경제학자들이 다 국토보유세, 토지보유세를 다 찬성하고 있다. 네. 그럼 그 사람들 빨갱이여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불리는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모두 다 토지세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건 정의로운 세금이기도 해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문장인데 사실은 이 국토보유세를 처음 설계하셨던 정강수 교수님이 책에서 쓰셨던 문장인데 전 이 문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토지는 선물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문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라에몽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그 주인공의 친구 있거든요. 친구, 안경 낀 친구. 그 친구가 엄마랑 싸우고 집을 나와요. 집을 나오고 뭐 공터에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그 땅 주인들이 와가지고 너 여기서 뭐해 하면서 계속 내쫓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결국은 현대 사회에서 주인이 없는 땅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꼬맹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땅을 소유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도라에몽의 타임머신을 타고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인간이 한 뼘도 늘릴 수가 없어요. 다만 공짜로 주어졌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가지고서 먼저 소유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게 비유를 들자면은 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네, 유럽인들이 깃발 꽂는 게 자기 땅이었다고. 맞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큰 차이가 없는 얘기야. 네, 맞아요. 내가 뭐 피 빠지게 뭔가 막 뼈와 살을 깎아내서 돈을 벌어서 그걸 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 결국에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토지랑 건축물을 분리하는 게 부동산을 바라보는 제3의 눈이 뜨이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저번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것,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거는 토지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동산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아니 불자를 써서 움직이지 않는 동산, 재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자, 서울에도 삼성 레미안이 있고 지방 어디에도 삼성 레미안이 있어요. 근데 둘의 뭐 내장재라든지 아니면 뭐 안에 있는 시멘트 이런 게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는데 가격이 수십 배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주택은 건축물은 감가상각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요.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가격이 오른다? 그건 토지 가치가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면 토지 가치가 왜 오르는가를 보면은 보통 인프라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서울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제가 3억 원짜리 집을 사고 있는데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6억 원이 됐어요. 그럼 그 3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나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세금이 투여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걷어서 모두와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철학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토지 보유한 네. 실효세율을 사실은 선진국형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선진국인데 네. 이제 그 제도와 이런 것들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인 거죠. 네. 실효세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 부동산 가격을 싹 더하고
그다음에 보유세로 싹 거둔 게 얼마만큼 되는지를 따지는 건데 미국 같은 게 1.6% 미국 같은 곳이 1.6% 그리고 OECD 평균이 한 1.2%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그 절반 정도 0.6% 이 정도 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실효세율을 한 1%까지 올리는 게 목표였었는데 그게 굉장히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국토보유세가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집값의 딜레마를 설명드리면서 전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집 가진 사람이 이미 과반수 가구를 넘어서 이게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면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쾌도난무하고 틀을 새로 짜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 논법이 안 통해요.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국토보유세를 싹 걷어가지고 국민한테 그냥 N등분으로 다 나눠줬을 때 누가 더 그러니까 누가 더 손해를 보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낸 세금보다 받는 세금이 더 적은 가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봤는데 한 15% 정도를 빼고는요. 다 낸 세금보다 받는 세금이 더 많아요. 이게 전설을 새로 쓰겠다는 거예요. 네, 아예 그냥. 그래서 저는 제가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틀을 바꾸려고 하는 후보가 둘 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이 연장되면은 저희 같은 이제 정책 설계하거나 정책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가장 답답했었던 부분, 정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주진영이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두 개가 겹치는 순간, 과반수 의석이랑 국회 과반수 의석이랑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 이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법사위 양보하는 건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열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민주 세력이 완전히 그 황금 절호의 찬스를 날릴 수도 있는 상태. 진짜로 저 지금 쓸개즙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거를 바라보면서요. 지금 180석이 새로운 대통령과 1년 정도의 허니문 기간 동안 네. 나라가 발전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봐요. 대선 때 이게 분명히 공약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야 되고 여당은 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당 내에 반발이 심할 거예요. 그렇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론이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기본소득 불가능하지 않아? 왜냐면 이 사람들이 증세할 생각이 없거든. 근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국토보유세를 통해 가지고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거고 네. 그게 실효세율이 OECD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재원이 한 22조 더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통계에서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얼마를 줄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2조라고 하면 또 뭐 한번 어쩔 땐 추격하는 것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고 또 다른 어떤 구조적인 데서 예산 찾아내고 일부는 증세를 해야 될 거고 네. 그 과정으로 기본소득을 딱 걸었는데 민주당이 180석 물론 이게 뭐 탈당을 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다 돌아올 편이니까 네. 180석 정도 갖고 이걸 못 해낼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을 딱 긁어주셨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며칠 전에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동산 쪽 같이 연구하시는 선배세요. 근데 그분이 국힘당 의원들은 빌딩 가진 부자라고 한다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아파트 가진 부자들 같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개혁적 의제들을 통과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를 이렇게 우회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저는 집권해야 된다. 그렇죠.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재명 후보가 행정 달인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이거를 설계를 했어요. 보유세를 걷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게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는 게 시간 내에 못 잡았다고 했잖아요. 단임제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지금 홍남기 부총리 봐요, 지금. 이게 만약에 단임제가 아니고 연임제였어 봐요.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정책을 하고 나서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 지도자가 펼칠 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도 이거를 설계해놓고 본인이 단임제의 한계에 대해서 공약을 펼치면서 말을 해요. 이게 처음에는 일단 국민들한테 탄소세랑 그리고 국토보유세랑 해서 기본소득을 해주고 나서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차차기에 이게 국민들이 이제 효능감을 맛보시고 나서 이제 만족을 하시면은 차차기 대통령이
목적세로서 기본소득 재원을 거두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이게 단임제가 아니고 연임제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런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회 주면 이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좀 이런 것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려다가 그랬네요. 그리고 보유세를 걷게 되면은요, 그렇게 국토보유세를 걷게 되면은 실효세율이 높아져요, 사실은요. 실효세율이 높아져가지고 집값이 안정될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들은 이렇게 공격을 해요. 하나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재원이 떨어져 가지고서 기본소득을 조금 주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차차기 정부의 목적세로서 걷어가지고서 보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거고요. 아예 그냥 세금 걷는 목적을 그렇죠. 지정해놓고 목적세로. 이건 무조건 기본소득을 위해 쓴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출렁거리지가 않죠. 준다고 해서. 여기서 공격을 하는데 이 양면을 봐야 되는 게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사람들의 그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양쪽으로 좋습니다. 집값도 그러네. 낮추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집값 잡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네, 국토보유세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대출 막고 뭐 이거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이 땅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네. 많지가 않으면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으로 들어간 거예요. 완전. 네,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자들이나 땅 가진 사람들, 집 가진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어떤 성실한 어떤 내 노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특정 어떤 타임에 상상도 못하게 대박을 내는 그런 아이템으로 돈을 벌었으면 대부분은 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게 사회적 시스템화되면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는 거고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사회의 부가가치를 조금도 늘리지 않아요. 다만 이쪽에서 돈이 이쪽으로 갈 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고 맞아요. 청년들이 분노만 키우고 맞아요. 실제로 자기가 집값 올라서 이익을 봤을지라도 내 자식 집 하나 만들어주는데 또 고통스러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고리 끝내겠다고 한 후보가 2명이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추미애 후보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재명 지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2019년에 독거노인 에어컨 지원 사업을 했고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번 주에 네.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냉방복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방비 주는 것과 네. 냉방비 주는 게 너무 갭이 차이가 나가지고 요거 합쳐야 된다. 네. 바우처. 네네.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이재명 지사가 저기 이제 그때 이해찬 대표 등과 해가지고 여기 안민석 의원도 보이네요. 네. 어르신들 이제 에어컨까지 설치는 해줬어. 네, 맞아요. 경기도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지자체 가면은 에어컨도 지원해주고 전기료도 지원해주고 네. 어떤 지자체 가면은 에어컨 지원해주는데 전기료 지원 안 해주고 뭐 맞습니다. 이런 조금씩 이야기예요. 다르겠죠. 네. 근데 저는 배워야 돼요. 저는 적극적 행정.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정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회 입법하는 정치인들의 세상이 아니고 행정에서 체감으로 사람들을 더 살림살이를 낳게 해주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념의 시대가 끝났어요. 특히 MZ 세대, 우리 2030 세대들한테 이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실용이에요. 실용이고 우리들 피부에 체감되게 바꿀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열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것도 적극 찬성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거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에어컨 없는 집에 이렇게 가끔 갈 때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저주거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집들을 중개할 때가 있는데 어르신들 있는 거를 보면은 저는 이제는 에어컨이 그래서 냉방복지 말씀하셨었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이건 필수제다. 완전히 필수제라고 생각을 이게 인권이 인권. 네, 맞습니다. 아주 기본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구로에 사는데 구로는 저걸 안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까? 네, 제가 윤겨능 의원님이 있는 채팅방에다가 아, 네, 아이, 우리도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네. 올렸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화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2차 모집 지금 8월 3일까지인데요. 지금도 선거인단 아니시면은 전화번호 1668-1111 또는 1668-2022 또는 더민주.kr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사람을 찍는 행위 이게 계급투표고요. 그 계급투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뽑는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야지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 당 후보를 뽑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후보를 뽑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윤석열 씨 보세요. 낮술 드시고 다니면서 술판 버리고 흥청망청 하시는데 이분이 무슨 냉방복지나 이런 국토 보유세 개념이나 알겠습니까? 그분은 배우 하겠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어. 그 배우를 무시하는 그 비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안성기 같은 분들은 그 자기 역할에 대한 그 어떤 치밀한 분석과 그들만의 어떤 전문성이 있거든요. 이걸 마치 연출자의 꼭두각시처럼 이야기해버린 거 아니야.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도 여기까지. 홍남기 부총리가 수요일 날 담화를 발표했어요. 담화라는 것은 전두환 시대 이후에 별로 많이 본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담화문이었고 막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붙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막 담화문 읽고 그랬단 말이야. 문 대통령은 담화 발표 안 하잖아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담화 발표를 하셨더라고. 저는 정책을 내놓는 줄 알았어요. 정책을 내놓는 줄 알고 사실 출력을 했어요.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한번 오면서 읽어야지 했는데 결론은 A4 용지 아까웠다. 그런데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지금 집 사지 마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뭐 정책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 잘 할 거고요. 지금 고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지금 사시면 망합니다. 뭐 그런 지금 사지 마세요. 메시지예요. 네. 이게 저번에 그 이사대책인가 발표할 때 네. 그 키워드가 그거였어요. 지금부터 집 사지 마. 버티면 정부가 다 알아서 해줘.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네. 아니 근데 이 말을 하려고 이 난리를 하신 건가? 저기 생각했거든요, 진짜. 담화를 발표했지. 담화를. 네. 근데 집값이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인 건 맞아요. 사실은요. 네, 지금 영끌에서 혹시라도 사신 분들 또는 영끌에서 뛰어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게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지를 좀 따져볼 때 보는 게 PIR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집값 가운데 집값 대비 그다음에 소득 가운데를 딱 나눴을 때 몇 배가 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중위소득 가구가 숨만 쉬고 뭐 10년 살아야지 중위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그때 쓰는 건데 지금 PIR이 서울이 17.8이에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가구가 숨만 쉬고 17.8년 동안 돈을 모아야지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PIR이라는 이 수치가 통계가 작성되고 나서 2004년부터 작성이 됐거든요. 최고치예요, 지금. 최고치인데 조금 더 쉽게 비교를 해드리려면은 이게 2007, 8년, 2008, 9년 이때쯤이 우리나라 집값이 거의 고점이었어요.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오기 바로 직전. 네, 엄청나게 올랐을 때. 그때가 서울 PIR이 11에서 12 정도였어요. 11년에서 12년 정도 숨만 쉬고 모으면은 살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 17.8이에요. 서민들 빡칠만 하네 그건 사실. 17.8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거품의 문제는 가장 문제는 언제 꺼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려면은 내가 산 집보다 누군가가 더 비싸게 집을 사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PIR이 17.8이다? 이걸 이제 받아낼 사람이 있을까요? 소득으로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대출까지 다 막혀 있어요. 분명 꺼지긴 꺼질 건데 타이밍이 언제냐에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 얘기는 지금 집 사면 위험합니다. 네.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런 식으로 계속 올리기만 하면 진짜 이게 꺼졌을 때는 대한민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선의로 한 것 같기는 해. 네. 근데 뭔가 단독 이런 게 없었어. 네. 뭐랄까요. 그러니까 작은 행사인데 너무 처음에 광고를 크게 하고 너무 거대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뭔가 발표를 하나 보다 했는데 네. 집 사지 마세요. 그건 기존에 해왔던 얘기기도 하거든. 네, 한 번 더 경고한 것 같은 느낌. 전 속았다고 든 느낌이 9시 반에 발표한다고 해서 알람까지 맞춰놓은 사람입니다. 저는. 네, 출력 저는 그냥 대기했다. 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본기 소장이 다 공부를 해올 거니까. 네. 근데 쭉 대충 읽어보니까 네. 제가 요약한 거 그거예요. 지금 집 사지 마세요 이거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박근혜 때는 빚내서 집 사세요 했는데 네. 그 부총리가 그때는 최경환이었고 지금 홍남기인데 지금은 집 사지 마세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집을 지금까지 못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좀 분노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은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될 게 메시지 관리를 하는 그 시스템을 잘 손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일종의 진짜 이재명 지사가 배우가 아니라 탤런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은 분야가 없고 모르는 분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정책 그러면 이재명이 떠올라요. 막 기본 주택 같은 것도 맞아요, 떠오르고 뭐뭐 하면 이재명이 또 떠올라요. 음. 그러니까 이런 그 다방면의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가 상당 부분 발견인 것 같아요. 전 그리고 행정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었던 게 행정을 하면 진짜 종합적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행정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처음 생각을 가지게 해주신 분이 박 시장님이셨고요. 행정의 힘이 대단하네. 라는 걸 느꼈던. 그리고 행정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깜짝 놀라게 만든 사람이 이재명 지사님이었어요. 저는 맥시멈 행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시민들 코로나19 사태 겪으면서 지자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라고 처음 느끼셨을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시장 군수 도지사로 취임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의전 뺑뺑이만 돌리는 거야. 실제로 예산권은 자기들이 갖고 예산 짜왔으니까 잘 모르시는 시장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다 가져와 했다는 거야. 잘못 걸린 거지.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가이드라인과 목표점을 딱 찍어주고 이거 해 이렇게 가급적이진 않았지. 이거 합시다라고 뭔가 방향성을 정해주니까 그때부터 공무원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자체장 평가에서 1등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그리고 계속 보면서 저도 그 민생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살피니까는요. 가령 그 경기도의 공공버스 같은 경우 사실은 그 버스 노선이 영구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왔어요. 경기도에서. 야, 도대체 이 행정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때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수학행위원회 하면서 우리 PD님도 권 PD님도 같이 수학행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거 하면서 민생 의제들을 많이 개선을 했어요. 가령 이번에 최고금리 법정 최고금리 인하한 것도 우리 수학행위원회에서 했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관료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얼굴에 써 있어요. 하기 싫어. 진짜 하기 진짜. 싫어. 네.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하지 도대체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 어쨌든. 자, 이상하게 홍남기 얘기하다가 이재명 지사로. 네. 홍남기 서운하겠어요. 우리 예. 구청님께서.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미워요. 그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좀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내부 정보 불법 활용. 여기 이제 LH 건 같은 게 이런 거고. 가장 매매 등 시세 조작. 유명했죠. 그다음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 네. 다음에 불법 전매 부정 청약. 네. 그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대한민국 사회의 아주 소수 일부인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긴 한데요. 예전만큼 정말 일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도하는 사람들은 일부일 네, 거고 맞아요. 거기에 지금 공범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고 네. 나머지 허탈한 사람들은 집 못 가진 사람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욕하실 것만은 아니고요. 이게 내부적으로 정책만 볼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어떤 환경도 변했어요. 첫 번째 언론 환경 완전 나빠졌죠. 진짜 최악이죠. 문재인 진짜. 정부 하는 거 다 싫어. 네. 잘해도 싫어. 오죽했으면 그런 비유 나왔을 거리 방송에서. 남북 통일이 됐다는데 언론 보도에 안 나올 지경. 따릉이 나오죠. 따릉이. 따릉이. 그때도 따릉이 나오죠, 막. 자, 그 언론 환경 너무 나빠졌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이랑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진 게 언론 환경도 더 나빠졌지만 또 하나가 SNS가 활성화됐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같은 게 발표가 되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그런 위법 행위들, 꼼수 같은 것들을 소수가 개발해서요. 그걸 유튜브 같은 걸로 또는 카페 이런 것들로 계속 유통시켜요. 24시간. 꿀팁 해가지고. 네. 그러니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완벽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진짜 중요한 건 나는 법은 촘촘하게 완벽하게 못 만들어요. 맞아요. 저는 국민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된 거야.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이게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정반대인 경우잖아요. 부동산 돈 버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못하면 비읍시옷 돼버리니까 맞아요. 다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영끌 해가지고 30대도 안 됐는데 집 사갖고 돈 벌었다니까 직장 다니는 친구들 입장에서 미쳐버리는 거지. 몇 억을 이해하십시오. 벌었다는데. 그러고 나서 돈 번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일해서 뭐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성이라는 말씀이 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게 만드는 거로. 맞아요. 왜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에 실제로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가격
이 가격이 아닌 낮게만 붙어 있으면 난리 난다면서요. 제가 공인중개사 실제로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 현장을 정말 알고 싶어가지고서 안쪽은 연구소가 있고 바깥에는 이렇게 있는 형태였어요. 이렇게 이중 구조였었는데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카페를 만들어가지고서 자기네가 원하는 금액 밑으로 가격을 올리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시장에 상주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제대로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격에 올리면은요, 커뮤니티에 가서 저 부동산이랑은 거래하지 맙시다 하면서 왕따를 시키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게 불법 행위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매물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는요. 내가 이민을 가야 돼. 지금 한 달 네. 안에 집 팔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근데 누군가 집을 살려고 들어오면 인력이라도 적게 내려놔야 되잖아. 그걸 못 거는 거야. 네. 계속 그 시세를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시장에 맡기자고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이게 돼요. 시장에 맡기는 거야 이게.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 그건 아니라고 보고 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야 아파트로 돈 벌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죠. 한데 이게 결국에는 내가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후대까지 망치는 행위예요. 이 집을 내가 팔고 막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내 집값이 10억이든 8억이든 5억이든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고.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할 때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요. 같은 아파트가 모든 국민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세상이고 자식들한테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걸 욕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들었던 생각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여당 내에서도 이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뭔가 부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엘리트가 많으셔가지고 저는 이게 체감을 해서 마음속으로 아예 체득이 된 철학이어야 된다고 봐요. 서민들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구에 가시면은요, 지역구에서 목소리 크다는 분들은 보통 건물주거나 하는 아파트 한두 개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철학으로 똘똘 뭉치셨으면 좋겠다. 저번에 민주당이 4일, 그러니까 4월달 보궐선거 참패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당사, 천막 당사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론 듣는 거였거든요. 네, 거기 오시는 분 다 부자야.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서 부자들이라고요. 바쁘신 분들은 거기 못 와요. 맞아요.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부동산세 깎아주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잘못된 거지. 이거는 저도 청년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보궐선거 지고 나서 우리 의원분들이 청년들 말씀 많이 듣는다고 청년들 막 불렀잖아요. 근데 오후 2시에 국회의원이 부른다고 해서 여의도 올 수 있는 청년들은 보통 청년이 아닙니다. 보통 청년들은 백화점에 있어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최저임금 정도 받으면서 고객응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뭐랄까요, 좀 깨끗하고 건강한 시각을 만들어 보자. 최소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조중동과 경제지들의 선동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방어되는 이슈가 있고요. 방어가 안 되는 이슈가 있는데 부동산 이슈는 방어가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기획한 방송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정권을 만약에 뺏기게 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장 경기 망쳐놓으면 오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보다 수도 없이 많이 오를 거예요. 실제로 이미 말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걷지 않겠다. 이런 식의 말도 하고. 돈 버는 거 다 인정해줄게. 그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가스통 메고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다는 말이다. 근데 그분은 개념이 있기는 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윤석열이랑 쌍벽이네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국민들 무시하는 행위죠. 일부 국민은 거기에 현혹될 수 있는데 다수 국민은 너보다 똑똑하거든요. 맞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 선동이 넘어가면은 말도 안 되는 에라이씨. 일부 어디 옛날에 그 원희룡 지역구였던 양천구에 일부 한 2% 부자 좀 되는 사람들한테는 박수 칠 일이지만 국민들이 그거를 아우 답답한. 자, 오늘 못하신 이야기 있다면 제가 짧게 이렇게 할 기회 드리고요. 네.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맥을 정말 잘 짚어주셨던 게 부동산 이슈는 이렇게 방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뭉뚱그려서 보면 그래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면은 방어가 완벽하게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난이 왔다는 지금 보수 경제신문을 뒤덮고 있는 이 마타도어예요. 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난이 온 게 왜 거짓말인지는 이 앞쪽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쭉 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네. 야,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네. 방송해 주시는 우리 구본기 소장님 감사드리면서,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네. 그리고 이 정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정권 연장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맞습니다. 오늘 마무리해 볼게요. 자, 구본기 소장님은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주 후에 뵈어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